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게 500제죠. 또 제가 이 책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문제를 분류하는 거죠. 나누는 거. 내가 한 시간에 얼마나 나가야 되나. 여러분이 보통 문제를 얼마씩 풀어오시면 되냐면 약 60문제 정도. 하루 수업 나갈 때 8주니까 60문제 정도 풀어오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60, 23문제 정도 그렇게 순서대로 일주일마다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량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 건데, 한국사의 바른 이해부터 14페이지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본 거기도 하고 하니까 기출문제는 안 풀고 그 대신 이제 기출문제 옆에 기출변형, 그다음 실력 문제 이런 거 있죠. 요런 실전 문제, 요런 문제를 중심으로 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20문제, 1시간에 20문제 너무 많아서 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쉬운 거 빼고 골라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해설에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 정답에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14페이지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일단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 변형 2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역사의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르면 선왕 김춘추께서 백성들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임금의 귀중한 몸을 잊으시고 바다 건너 당에 가서 황제를 뵙고 친히 군사를 청하였다. 자, 그 본인은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었던 원수를 갚고, 자, 여기서는 지금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한 거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죠. 참혹한 전쟁을 없애시고 막 이런 것 같아. 막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시고 솔방울로 폭탄을 던지시고 막 이런 수준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김춘추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역사, 주관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관적인 역사 또는 기록. 이거는 뭐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자, 이것도 지금 삼국 통일을, 자, 첫 번째 거는 지금 삼국 통일의 당위성을 나타내면서 김춘추를 거의 찬양하고 있지만 밑에 거는 형제를 죽인 거다. 말하자면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형제를 죽였다. 이웃을 끌어들여 형제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글쓴이의 주관이 각각 들어가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역사죠, 역시. 그래서 요 지금 2번에서 설명하는 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맥락과 특징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찾으란 얘기예요. 찾아봅시다. 기억.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삼국 중에 신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였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삼국 중에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주의,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서양 중세 수도원에서 쓰인 연대기에는 교회의 관심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수도원에서 쓴 역사는 수도원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기록으로서의 역사, 즉 이것도 역시 상대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상대주의 사관. 여기도 상대주의 사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디귿.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증사학에 입각한 객관적 역사 연구를 추구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책은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으니까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으니까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 즉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고증사학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강조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죠. 그런 연구 방식이고, 자, 그러면 이런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실의 바탕으로 한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리을. 사마천의 사기에 보이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한나라의 고조선 정복 기사가 중점이다. 자, 중국 측의 기록에서 고조선을 정복한 내용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 쓰여진 거니까 역시 기록으로서의 역사, 즉 상대주의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체크하시고 디귿만 빼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3번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그러니까 주관적 역사와 그 다음에 객관적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만 구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는 역사학의 과거를 재판하고 장래에 유익하도록 인류를 선도한다는 따위의 기능을 기대하여 왔다. 이 글은 그런 허황된 기능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이려 할 뿐이다. 아무리 제약이 많고 아름답지 못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제시하는 일이 최상의 원리임을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다. 자, 결국에는 세 번째 줄에 자, 그것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이려 할 뿐. 사실 그대로를 적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그것을 정확히 제시하는 일이 최상의 원리이다. 즉, 사실 자체로 기록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적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 이런 역사 서술 특징에 맞게 쓴 것은 즉 사실로서의 역사만 골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쌍기가 인품이 있었다면 왕이 참소를 믿어 형벌을 남발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일은 왕이 본래 문을 써서 풍속을 변화시킬 뜻이 있는 것을 쌍기가 받들어 이루었으니 도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쌍기가 인품이 잘못돼서 왕을 못 말려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뭐 형극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말하자면 여기에선 지금 광종 때의 쌍기, 고려 광종 때의 쌍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누군가가 쌍기란 인물을 평가한 거잖아요. 즉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주관적 역사가 되겠죠. 즉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조선 후기 균역법의 실시로 양인 장정은 12개월마다 군포 한 피를 납부하게 되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의 사실만 적은 거예요.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죠. 객관적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객관적 역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역사를 그대로 적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볼까요? 선조 25년 11월 무오일에 적의 목을 벤 자, 납속을 한 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는 모두 관리 임명장 또는 천인 신분 구격을 면하는 증서를 주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뭐 납속, 공명첩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주관적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를 적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도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조선 근세의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나 그 다음에 사대주의의 노예가 됨은 무슨 사건의 원인인 것인가? 나는 한마디로 고려 인종 13년 서경천도 운동,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을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김부식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주관이 개입이 된 거죠. 누군가에 의한 평가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적 역사,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만 찾아라 라고 한다면, 사실로서의 역사만 찾아라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니은하고 디귿하고 이렇게 두 개를 찾아야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3번 체크 한번 해봤고, 4번 문제 풀어봤고,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번으로 갑시다. 자,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의 예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간 고유의 생활 모습과 이상에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한다. 기역이 이제 보편성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 인간은 자신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고유한 문화를 다양하게 창출하는데 이를 그 민족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니은은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예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봅시다. 1번.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순으로 발전하였다. 자,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이 보편적 발전 방법에 따라, 방식에 따라 발전하고 있죠. 자, 이런 거는 보편성이냐, 특수성이냐? 보편성이죠. 그래서 기역은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고 1번에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대의 불교는 자,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불교적 특징이니까 2번은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틀린 거죠. 나라고 해야 되겠죠. 기역,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근대 시대 농촌에서 두레와 기회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였다. 이것도 역시 특수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니은 맞는 설명. 4번. 고려에서 상감법을 도자기에 활용하여 상감청자를 창안하였다. 상감청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이에요. 자, 청자는 주변에 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청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주변국에 있을 수 있지만 상감 기법을 활용한 이런 상감 청자는 고려에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기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4번에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는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고난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편년체냐 기전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이제 우리 고려시대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걸로 편년체, 기전체, 기사본말체만 구별하면 요 6번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자, 16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18페이지였어. 16페이지가 아니라. 책이 너무 커. 한눈에 들기 힘들어. 자, 거기 보시면 자 이제 선사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문제는 뭐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일단 8번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사 유적지이다. 해당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유적과 유물을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시대를 구별을 하냐 못하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단양 수양계 유적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단양 수양계 유적 같은 경우는 후기 구석기 후기의 유적이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눈금 새김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눈금 새김돌은
2014년에 출토됐어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단양 수양계 하진리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이죠. 그래서 요것도 구석기 시대 단양 수양계 지역에서 하진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눈금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돌이 발견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양양 오산리 유적. 자, 양양 오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뼈낚시 바늘. 자, 뼈낚시 바늘은 역시 이제 어로와 관련된 유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석기, 돌로 만든 유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뼈낚시 바늘이면 이제 그 뼈로 만든 낚시 바늘이고, 이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어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것도 신석기 시대 유적이니까, 유물이니까, 이것도 같은 시대에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주 흔암리 유적이라고 되어 있죠. 여주 흔암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죠. 여주 흔암리 같은 경우는 탄화미가 발견된 유적지고요. 자, 그래서 역시 탄화미도 청동기.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부산 동삼동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고 패총 유적이죠.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당연히 청동기 시대 유적이니까 유적을 연결한 게 맞지 않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적과 유물을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이제 유적지를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문제가 좀 이게 되게 어려운데 라고 하면 유적지 문제랑 연결해서 유물과 유적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유적지가 좀 생소한 유적지가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 안 나오는 유적지도 충분히 시험에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좀 구별하고 최소한 책에 나오는 유적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유적지를 한번 잘 체크,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실전 문제로는 9번 문제. 이 9번 문제도 역시 유적지와 관련된 문제죠. 자, 봅시다. 첫 번째, 가는 연천이죠. 자, 그러면은 연천이면은 연천 전곡리 유적이 되겠죠. 자, 연천 전곡리 유적은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발굴돼서 모비우스의 학설이 파기된 그 유적지를 말하는 거죠.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1978년에 주한미군의 신고로 구석기 후기에 출토되는 유럽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됐다. 자, 유럽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맞아요. 여기는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1978년도 맞아요. 맞는 설명. 근데 후기가 틀렸죠. 자, 연천 전곡리 유적은 전기 구석기. 구석기 전기 유적이죠. 연천 전곡리 유적은 전기 구석기 유적이에요. 그러므로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구석기 후기이기 때문에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전기 유적이니까. 자, 그다음 2번. 자, 나는 단양이에요. 자, 단양인데 설명 먼저 읽어볼게요. 동굴이 아닌 바위 그늘 유적으로 호모사피엔스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자, 이거는 단양 상시 바위 그늘. 단양 상실이 바위 그늘. 자, 보통 단양 상시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동굴이 아니고요. 바위 그늘. 그러니까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간 패인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상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호모사피엔스의 얼굴이 인골이 나왔죠. 인골. 그래서 뭐 아래 턱뼈 뭐 이런 거 인골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단양 상시 바위근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3번. 자, 청원이죠. 청원하면 우리 익숙한 유적지가 청원 두루봉 동굴이에요. 청원 두루봉 동굴. 자, 청원 두루봉 동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 유골, 흥수아이에서 국학고가루가 출토되었다. 자, 이거는 후기 구석기라고 하는 걸 체크 한번 해두셔야 되겠죠. 청원 두루봉 동굴 맞는 설명, 흥수아이 맞고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라 볼까요? 라는 당연히 공주니까 공주 석장리 유적을 찾으시면 되겠죠. 공주 석장리 유적. 자, 그러면 공주 석장리 유적은 1964년에 발굴된 유적지. 자, 그래서 남한에서 이렇게 60년대에 유적지가 발견된 거죠. 최초 유적지. 남한 해방 이후 최초 유적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의 문화층이 모두 발견됐다. 자, 여기서는 12개의 문화층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전기, 중기, 후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를 확정한 유적지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중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덕자리와 개 모양의 석상이 출토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설명은 연천전곡리 전기 구석기 유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까요? 11번. 다음 유물과 유적이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도구는 뭔가요? 첫 번째는 미송리식 토기죠. 자,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토기로 미송리,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주로 출토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조선의 영역하고도 관련 있는 유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탁자식 고인돌. 자,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와 탁자식 고인돌인 거 보니까 청동기 시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탁자식 고인돌도 역시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된 유물이죠. 자, 그러므로 어쨌든 청동기 시대구나. 시대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반달 돌칼과 홈자기, 청동제 농기구를 통해서 농업 생산력 향상이 이루어졌다. 반달 돌칼과 홈자기까지는 맞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제 농기구는 없었어요.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돌로 농기구를 만들었죠. 간석기. 그게 반달돌칼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고운 흙을 사용하여 표면을 반들거리게 만들고 산화 철을 바른 붉은 간토기가 유행하였다. 자, 청동기 시대에 유행한 붉은 간토기. 요게 청동기 시대의 또 대표적인 토기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설명이네요. 자,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붉은 간토기 말고 청동기 시대의 토기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붉은 간토기 말고 청동기 시대 토기. 자, 일단 청동기 시대의 토기 중에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초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토기가 있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쓰던 문화와 이 토기를 쓰던 문화가 약 얼마 정도는 공존 했었어요. 일정 기간 공존을 했었거든요. 자, 이 토기가 덧띠 색인문 토기. 덧띠 색인문 토기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미송리식 토기 잠깐 나왔죠?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자, 요런 토기들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죠. 붉은 간토기,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덧띠 색인문 토기, 이거는 이제 과도기적,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는,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요런 토기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이 죽으면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에 묻었다. 자, 디귿. 청동기 시대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 고인돌 있고, 돌널 무덤 있고, 돌무지 무덤 있고. 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자, 그러니까 디귿. 사람이 죽으면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에 묻었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거푸집을 이용해 세영동검과 잔무늬 거울을 만들었다. 자, 거푸집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거푸집은 청동기를 만드는 틀인데 주로 철기 시대에, 자, 그래서 이 거푸집이 전국으로 다 나온 거는 철기 시대죠. 그리고 그 철기 시대에는 독자적인 청동기가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거푸집, 그리고 세영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 전부 다 철기 시대에 독자적인 청동기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죠. 그래서
이 리을은 철기 시대니까 틀린 설명. 미음. 쓴배 찌르개와 같은 공격용 간돌검을 사용해 부족 간의 정복 전쟁을 하였다. 자, 일단 미음에서 나와 있는 쓴배 찌르개라고 하는 건 후기구석기의 도구고요. 쓴배 찌르개는 후기구석기의 유물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간돌검이라고 있잖아요. 간돌검 또는 다른 말로 간석검, 똑같은 거죠. 뭐 간돌검이나 간석검이나. 자, 이거는 청동기 시대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뭐 족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돌로 만든 칼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순배 찌르개, 후기구석기, 간돌검, 청동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맞는 설명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죠.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봅시다. 밑줄 친 이 유적이 조성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유적이 조사된 무덤은 대부분 널 무덤이며 일부 동무덤도 있다. 자, 그러면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다는 걸 볼 때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철기의 무덤이구나. 철기 시대 무덤이구나. 널무덤, 동무덤. 자, 널무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무덤 내부에는 모두 다 목관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출토 유물은 항경, 판산, 철부, 낫, 배, 합, 붓 등이 있다. 자, 널무덤이나 동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붓 이런 것들이 있고, 당연히 철기 시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철기 시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지상식 주거와 부뚜막이 등장하였다. 지상식 주거와 부뚜막이 등장하였다. 자, 철기의 주거는 지상식 지상가옥이에요. 철기 시대의 주거는 지상가옥이죠. 자, 그리고 부뚜막이 있고 온돌구조 있고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의 주거 형태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지상식 주거, 부뚜막, 온돌 뭐 이런 것들은 철기 시대 주거 형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철기 시대의 주거 형태 중에서는 귀틀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귀틀집은 초가집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해서 초가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얘기하자면 철기 시대는 동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쨌든 동해도 철기 시대니까. 그러면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 그것도 역시 철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한을 떠올려 보시면 마한의 집에 뭐가 있어요? 마한의 집이나, 여기서 이제 우선 집이 먼저 나왔으니까 집은 반음집, 반음집 있었고, 무덤은 주구묘 있었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제가 철기 시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거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런 지문이 나와도 다 철기예요. 동해도 철기고 사만도 철기니까. 그러면 다 철기의 집터이다. 또는 뭐 집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중국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 자, 철기에 중국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 철기에 중국과의 교역을 알 수 있는 거. 철기 시대 중국과의 교역을 알 수 있는 건 철기 시대의 중국의 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견되죠. 대표적으로 오수전, 그 다음에 반량전, 그 다음에 명도전, 이런 것들. 오수전, 반량전, 명도전 이런 것들이, 자, 오수전이나 반량전은 그냥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 그려야 돼. 엽전처럼 생겨서 가운데 뚫린 이런 거. 그런데 명도전이라고 하는 건 칼처럼 생긴 돈이에요. 요렇게 뭐 칼처럼 생긴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칼 모양으로 생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중국의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건 중국과 교역이 활발했다. 자, 그리고 붓이 발견됐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됐죠. 붓이 발견됐다는 건 한자가 전래됐음을 알 수 있죠. 글자를 썼구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과의 교역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더욱 발달하여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자,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가 더욱더 발전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청동기의 독자적인 발전. 자, 독자적으로 청동기가 발달하게 되죠. 말하자면 철기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가 더욱더 정교하고 예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독자적인 청동기 발전을, 청동문화 발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자, 일단 세영동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있고, 그 다음에 거푸집이 있어요. 거푸집은 청동기를 만드는 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굴이 됐고, 아, 이게 청동기가 더욱더 철기시대에 예쁜 청동기로 더 발전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자, 이 거푸집은 용범이라고도 불려요. 뒤에 나오겠지만 거푸집은 용범이라고도 불리는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면 3번 다시 보시면 독자적인 청동기의 발전을 알 수 있는 게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이잖아요. 여러분 책에는 지금 비파형 동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자, 그 다음 4번. 민무늬 토기 외에 더띠 토기, 검은간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자, 민무늬 토기, 더띠 토기, 검은간 토기 전부 다 철기 시대의 토기예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러므로 철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자, 다음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부터 볼까요? 자, 가는 무엇인가요? 얘는 승배찌르개. 이 아이는 승배찌르개고요. 승배찌르개니까 얘는 언제? 구석기. 구석기 중에서도 후기구석기. 승배찌르개는 후기구석기의 유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비파형 동검. 자,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그 다음에 세형 동검. 자, 세영동검은 더 예뻐진 청동기라고 했죠.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 그래서 철기. 자, 그러니까 청동기는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가 있고 철기 시대의 청동기가 있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고 세영동검은 철기 시대의 청동기죠.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같은 청동기를 하더라도 철기 건지 청동기 건지 구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물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창의 기능을 하였으며 주로 구석기 후기에 사용됐다. 자, 주로 창의 기능을 했고요. 승배찌르개는 창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의 유물이죠. 맞는 설명이네요. 1번. 자, 두 번째. 자, 기원전 4000년경부터 봉산 지탐리,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등 대부분 강가 바닷가에서 출토되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기원전 4000년경은 또 뭐냐?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가 언제부터죠? 신석기 시대가 BC 8000년경부터. BC 8000년경부터죠. 자, 그러면 BC 8000년경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 신석기 시대예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시기까지겠죠. 그럼 청동기 시대가 언제부터죠? BC 2000년경부터. 맞아요. BC 2000년에서 BC 1500년경 근처부터 청동기 시대라고 했죠. 그러면 요 사이가 전부 다 무슨 시대인 거예요? 신석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건 신석기에서도 처음부터 사용된 게 아니고요.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사용된 게 아니고 후기 신석기에 사용됐어요. 신석기 전체에서 뒷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전체에서 뒷부분에 사용돼서 지금 여러분 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BC 8000년경부터 신석기가 시작됐는데 BC 4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건 후기, 신석기 중에서도 뒷부분부터 시작했다라는 설명이니까 맞는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기원전 4000년경부터 봉산, 지탐리,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유적지는 전부 다 신석기 유적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게 맞죠. 당연히 맞고요. 강가라 바닷가에서 출토되었다? 당연히 맞죠. 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요거 하나만 구별을 좀 해보면 되겠죠. 신석기 시대의 전기. 물론 신석기를 전기, 후기로 잘 나누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되기 전에,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가 후기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일단 전기, 후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정확히 언제인지도 나눌 수는 없고. 하지만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후반기부터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후반기부터 사용됐으면 그럼 그 앞부분은요. 그럼 뭘 썼는데요? 자, 빗살무늬 토기 쓰기 이전에 쓰였던 토기들이 여러 개 있죠. 자, 뭐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이른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눌러찍기문 토기, 이런 게 있죠. 이른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가 신석기. 지금 제가 쓴 것들은 신석기 시대 거예요.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앞부분에 사용된 토기들, 그 다음에 후반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일반적,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2번은 맞는 설명이죠. 당연히. 3번, 몽골 계통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나 스키토시베리안 양식과는 다른 은주 계통의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자, 지금 다는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이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어디서 들어온 거냐, 이제 어디서 유입됐는지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청동기는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입됐다고 했어요.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입됐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중국식 청동기가 아니에요. 북방 시베리아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북방 시베리아라고 하는 게 스키토 시베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기 북방 스키토 시베리안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하다. 문화가. 예를 들면 자, 청동기에 은이 들어가 있다. 아연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키토 시베리안의 그런 동물 문양의 어떤 무늬들과 우리나라의 무늬들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점들, 아연과 스키토 시베리안의 동물 문양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점은 우리나라 이런 청동기가 북방 시베리아, 스키토 시베리안 지역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국식 청동기랑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중국식 청동기랑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3번에 은나라 청동기 양식도 아니고 주나라 청동기 양식도 아니고 내몽골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도 아니고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쓴 은나라 양식, 주나라 양식, 내몽골의 오르도스식 다 중국식이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말이죠. 자, 그럼 지문 다시 볼게요. 요상하게 섞어놨어. 지문을 요상하게. 그쵸? 요상하게. 말이 된 듯하게. 자, 봅시다. 몽골 계통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도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스키토 시베리안 양식은 맞고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계통은 아니고 결국에는 설명이 틀린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4번. 주로 청천강 이남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자, 얘 세형동검이죠. 요 세형동검은 청천강 아래쪽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또 청천강이 어디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청천강이 어디지? 자, 청천강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제 지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첫 번째 쏙 들어간 데 있죠. 여기가 청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요 아래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 세형동검은. 그러니까 세형동검을 한국식 동검이라고 표현하죠. 아래에서만 나오니까. 한국식 동검이다.
비파형 동검, 위에 있었던 비파형 동검은 요령지방과 한반도 전체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세형 동검은 청천강 아래쪽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만 나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설명을 읽어보시면 주로 청천강 이남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예, 맞고요. 이 유물을 만든 용범이 한반도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한국식 청동검, 한국식 동검이라 부른다. 자, 그럼 용범? 아까 제가 용범, 어떤 걸 용범이라고 했죠? 용범이라고 하는 건 청동기를 만드는 틀, 용범이라고 했어요. 거푸집, 그렇죠. 거푸집이 용범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만든 용범, 거푸집이 한반도에서 많이 나왔어. 이 세형동검 만든 거푸집이,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만들었구나.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용범이 거푸집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형동검이 청천강 이남에서 나왔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죠. 청천강 이남에서 나왔다.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고조선 한번 봅시다. 고조선. 자, 요 내용에서는 16번. 네,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자료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나라 안의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가 만여 명이나 된다. 하오는 식량과 고기와 소금을 멀리 지어다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온 나라가 대회를 가지므로 이를 동맹이라고 한다. 힌트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좌식자. 우리가 뭐 좌식자 나오면 그냥 고구려 하자 이랬죠. 좌식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 동맹이라고 하는 건 이제 10월 동맹, 고구려 제천 행사죠. 좌식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뜻은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먹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 안 하는 애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배층, 상층 농민, 하호. 그러니까 뭐 대가나 하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좌식자가 해당이 되겠죠. 하호. 그렇기 때문에 하호. 그리고 여기선 동맹. 그럼 뭐 가는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일까요? 고구려. 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네, 동해는 무천이죠. 동해. 그래서 고구려와 동해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호랑이를 신으로 모신다. 동해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호랑이를 신으로 모신다. 그러면 동해구나. 자, 그럼 1번. 자,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고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자,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여에 관한 설명이고 부여에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대사자, 사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개가 딱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이름 6개로 관등명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당연히 동물 명칭이고요. 여기에 그 밑에 신하인 대사자, 사자까지 해서 6개의 관등명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들은 사출도를 다스렸다.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을 따로 사출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1번 맞는 설명, 2번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사만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2번은 사만, 3번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자, 이번에 이제 사만, 그 다음에 3번에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책에는 1세기 경에 왕호를 사용한 나라가 부여. 하지만 고구려도 1세기 경에 비슷한 시기에 왕호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에 관한 설명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이거는 옥저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여기서는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니까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한 장 넘겨봅시다. 자,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문제.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제 사건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기억.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 도위 서파를 살해하였다. 자, 이거 우리 책에 나왔던 서파 살해 사건. 기억나죠, 여러분? 사신이 파견돼서 왔는데 그 서파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황제의 명령 거절하니까 돌아가다가 우리 사신을 죽였고 우리가 또 서파를 죽였고 서파 살해 사건. 제가 여기는 연도를 한번 써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여기서 기억. 기억은 이게 이제 고조선을 한나라가 쳐들어오기 얼마 전에 얘기니까 BC 111년에 그리고 BC 109년에 쳐들어와서 BC 108년에 망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입으로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겼다. 자, 연나라 장군 진계가 쳐들어와서 자, 이 요동 말하자면 이제 요령 지방에 약 2000여 리의 땅을 빼앗아 가자. 결국에는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대동강 유역의 왕검성으로. 자, 그러면 이건 언제냐? 자, 이거는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 BC 3세기 초라고 해도 되고 BC 3세기가 되는 시기. 전후한 시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니계상 3이 사람을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한해 투항했다. 자,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받았죠. 약 1년간 버텼죠.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고조선은 지도층의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여기서 니계상 3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이라는 벼슬을 가진 3이라는 사람이 죽인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죽였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왕을 죽이고 나서 투항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멸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BC 108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나라가 예의 땅에 창해군을 설치했다. 한나라가 예의 땅에 창해군을 설치했다. 자, 이거는 위만조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예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조그만 소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의 남녀, 말하자면 이제 군장이 투항을 한 거예요. 한나라로. 한나라로 투항을 하게 되자, 요 한나라에서 요 예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창해군이라는 군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설치된 최초의 군현이죠. 한 군현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군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창해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해군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토착민의 저항으로 결국엔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이 BC 128년 위만조선 시기라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미음 봅시다. 미음도 리을과 연결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보시면 예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끌고 한에 투항했다. 자, 한나라에 투항을 하고 같은 시기예요. 미음과 리을이 같은 시기죠. 투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해군이 설치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음하고 니은하고 투항한 게 먼저일까요? 창해군 설치가 먼저일까요? 투항을 해야지 거기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미음, 리을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둘 중에 이제 순서가 어떤 거냐? 투항을 해야 그 자리에다가 창해군을 설치하니까 미음이 먼저, 리을이 나중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니은 3세기 전후한 시기에 중심지가 이동한 연나라 진계의 침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미은, 자, 예의 남녀가 투항했고, 그 다음에 리을, 여기다 창해군을 설치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계상 3이, 그 다음에 서파살해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우거를 죽이고 투항했고,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을 찾으시면 돼요.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0번 풀어봅시다. 20번. 이쪽으로 갈까요? 20번.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부터 볼까요? 감회장했던 식구들이 유고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며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목상을 새기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한다. 자, 그러면 가는 가족 공동묘를 얘기하는 거니까 옥저를 얘기하죠. 옥저의 가족 공동묘 또는 골장제.
자, 그다음에 나. 국동대열은 국내성 동쪽으로 17km 떨어진 높은 산 중턱에 있는 큰 굴로 깊이는 16m, 넓이는 20m이며 높이는 6m이다. 굴의 밑은 평평하고 굴의 천장은 궁형으로 되어 마치 하늘의 다리와도 같은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과 통하는 곳이란 뜻으로 통천동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서 해마다 10월이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자, 그러면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지낸 행사, 10월 행사가 뭘 말하는 걸까요? 10월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동맹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읍군과 삼노라는 군장이 있다. 읍군과 삼노라는 군장이 있는 건 어느 나라? 옥저도 들어가고 동해도 들어가죠. 그래서 1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이었다.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해에 관한 설명이고 동해는 여기에 없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몽과 유아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겼다. 자, 주몽과 유아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겼어요. 이건 어느 나라? 고구려죠. 왜냐면 고구려 유민, 이제 고구려가 주몽과 유아부인이 시조니까 말하자면은 나라를 세우게 된.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둘의 조직을 통해 공동 작업을 하였다. 둘의 조직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하였다. 사만에 관한 설명이네. 자, 그래서 답이 2개예요. 왜 답이 2개냐고요? 글쎄요. 이거 제가 안 내서. 네, 답이 2개다. 답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답이 아마도 3번이라고만 되어 있을 거예요. 1번, 3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다음 신문기사 중에서 밑줄치 이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죽음의 등장. 죽음요 나와 있죠. 자, 죽음요란 매장 주체부를 중심으로 그 둘레의 도랑을 굴착한 형태로서 최근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분묘이다. 이러한 죽음요는 일본에서는 60년대부터 발견되어 2,500여 기가 조사되었고 그 분포는 동북지방 중국 구주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일본 고유의 묘지로 인식되어 왔는데 일본의 많은 고고학 자료가 한반도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직 이 죽음요만은 한반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네. 1996년에 보령 관창리에서 죽음요가 발견된 이래 익상 영등동을 비롯한 이 나라의 고지, 특히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많은 유적이 조사되고 있어 고대 한일 간의 문화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영향을 받은 거네. 안 됐네. 어떻게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영향을 받은 걸로 돼버렸어. 죽음요죠. 죽음요라는 건 가운데 널무덤이 있고요. 신발 모양처럼 우리 사진에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널무덤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아 여기가 무덤이야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도랑을 파서. 그런 걸 죽음요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마한이죠. 마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나라와 관련된 모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누에를 치거나 뽕나무를 심었으며 삼배를 만들기도 하였다. 네. 누에를 치고 뽕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만, 마한 이런 지역에서 이런 누에고치. 자, 그 다음에 2번.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존재하며 죄인이 도망을 하여도 숨어서 잡아가지 못한다. 자, 2번에서는 소도를 얘기하는 거죠. 천군, 즉 무당이 다스리는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신성 지역. 자, 요 지역을 우리가 소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귀신을 믿기 때문에 장례를 후하게 치른 뒤에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자, 장례를 후하게 치른다. 이런 걸 후장이라고 하는데 후장은 사실 이 철기시대 어느 나라나 거의 다 존재하긴 해요. 다 나와 있죠. 왜냐면 장례를 박하게 치르는 나라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장례는 후하게 치르고 자, 특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돌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를 심고 이거는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고요. 특히 고구려에 관한 설명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금과 은을 많이 써서 다 써버린다. 말하자면 소진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죠. 금과 은을 많이 써서 장례를 치른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럼 아 고구려구나. 그 다음에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든다. 뭐 돌무지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고구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에 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큰 밤, 긴 꼬리 닭
등의 특산물로 유명하며 낙랑군 계통의 토기와 각종 청동기, 동전, 금방 유리 등을 수입하였다. 일단 무역을 했음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큰 밤이나 긴 꼬리 닭 등이 이 지역의 특산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마한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3번이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고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